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소통의 의지다. 불통의 재확인이다.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극단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점수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오늘도 거칠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제2의 경술국치라고 힘을 보탰고 국민의힘은 친일 몰이만 하면 선진국이 되냐라며 되물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두 발언까지는 생중계를 하되 그 이후는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당과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권은 다소 양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내일 실무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최혜병 특검법,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지구당 부활, 그리고 저쪽에서는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다소 추상적이지만 의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각 당은 실력을 보여주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고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정부 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기를 잘 되겠지 이런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에서 청소와 도배 등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명품백 조사가 특혜가 아니라고 언급해 봉사 사실이 공개된 시기가 공교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브리핑은 우리 경제의 성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수출 실적, IMF의 성장률 전망치, 고용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외신의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그러면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민생, 소통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브리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네, 또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점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정광재 의원님. 네. 오늘 국정브리핑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숫자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전 9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다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고요. 지난 5월 9일이죠.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기자회견 했고 그 이후에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가 꼭 남은 겁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동안의 성과가 어떤 것이었고 우리 사회가 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렸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100점짜리 답이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90점짜리 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90점 중에는 경제 성과를 강조한 점도 포함이 될까요?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 90점은 이런 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지 예. 그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당연히 경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거죠. 네, 김희정 의원님은 90점보다는 안 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예, 국정 브리핑부터 기자회견 하는 한 2시간 한 10여 분 정도였는데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그야말로 자화자찬, 우리 오늘 타이틀처럼. 그리고 다 잘했다라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솔직하지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당정 간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원활하지 않잖아요. 원활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그런 식으로 막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밥을 왜 안 먹습니까? 갑자기 왜 취소를 합니까? 밥 먹는 것만 보여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추석 전에 민생 대책 논의하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매개체가 식사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왜 안 먹습니까? 소통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또 의료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가봤더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전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 하나하나 답변에 대해서 정말 핵심 없는 그런 답변 보면서 그리고 질문을 여러 개 해서 내가 다 답변 못했다. 메모는 왜 안 하십니까? 메모하시면서 답을 하셔야죠. 다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 성의 없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오늘 굉장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현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쭉 경제 성과를 지표로도 얘기했고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걸 거의 확실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왜 경제로 시작을 했을까요? 예,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우선 기자회견 오늘 한 것은 뭐 앞서 야당에서 뭐 염장 지르는 이야기 말씀만 하신다라고 네. 하는데 뭐 그 부분은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는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게 3번째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좀 더 자주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그 기자들의 허심탄회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3번째 기자회견을 앞둔 국정 브리핑이니만큼 뭐 국정의 성과를 좀 자랑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를 쓰는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인데 경제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차마 이야기를 해봐야 뭐 그 비난만 들을 것이 뻔한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경제 분야는 사실 맥락을 알 수 없는 수치로서 성과를 가장하기가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내세우면서 경제 성과를 이제 포장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맥락을 쉽게 알 수 없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국가 재정 채무 비율이 34%에서 47% 늘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3년간 1.3%밖에 안 늘었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예. 때문에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가 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그렇게 확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건전 재정을 한답시고 건전 재정을 하려면 세입이 줄었으니까 지출이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출을 줄인답시고 국가에 꼭 필요한 R&D 예산 같은 것을 팍팍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로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 이것이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왜곡해서 포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는 뚱딴지 같다라는 논평이 나왔는데 이 역시도 경제 성과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좋죠. 근데 저희가 오늘 깜짝 놀란 건 현실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경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는 대통령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에만 지금 포커싱을 두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저희가 보통 서민 경제를 얘기할 때 경기를 볼 때는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건설 경기하고 외식 경기 같은 걸 보면 됩니다. 이 경기라는 것은 좀 주관적이니까 제가 지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건설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건설 경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넘으면 건설 경기가 좋다. 100보다 낮으면 건설 경기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72.2가 나오고 있어요. 100보다 한참 밑에예요. 경기 안 좋다는 거예요. 건설업은. 그러면요. 또 하나 외식업. 외식업에서는 외식산업 경기 동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외식산업 경기 동향 지수 똑같아요.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은 건데요. 75.6 나옵니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경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요, 물가 너무 올랐어요. 저가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합니다. 근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처분 소득이 줄고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럼 서민들은 다 살기가 어려운데 경제가 좋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지금 나라빚하고 가계빚하고 합쳐가지고요. 총 3,000조 원이랍니다. 3,000조 원. 네. 우리나라 1년 GDP가요. 2,400조 원입니다. GDP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단순하게 말하면요. 경기가 좋으면요. 나라 세금이 잘 거쳐야 돼요. 세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요. 펑크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난해 100억대 세수 펑크, 올해 70조 원대 세수 펑크 날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수가 간단하게 보충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수가 워낙 많고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지수와 또 다른 지수를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듣고 나서 제가 발언을 들어볼게요. 사실 그 경제는 시차를 두고 성장의 과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랫목이 먼저 따뜻해진 다음에 윗목으로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해 대비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3,350억 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예. 수출 호조가 바로 내수 경기 호조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 경기나 외식 경기는 대표적인 내수 경기의 지표를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체감 경기는 그동안 아주 이렇게 크게 호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세와 흐름으로 볼 때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경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 것이 내수 경기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사실 우리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측면 때문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호평했던 건 아닙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숫자들은 우리 경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거시 지표는 좋은 측면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좋다라기보단 살아나고 있다,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추세적인 면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김희정 의원님. 네. 사실은 그 추세 지표를 통해서 일면 좀 나아지는 얘기들을 하셨지만은 사실 가게와 기업의 이 격차랄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향후에 그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운 이 민생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공감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체감 경기 이를테면 저희가 아까 외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정말 이 시름을 달랠 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지만 지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잔술을 팔겠습니까 이제. 소주 한 잔 1,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생은 어려워졌고 한데 대통령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일이 여러 가지 숫자를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 경기가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대부분 주변의 자영업자들 줄도산하고 있죠. 빈 상가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 푸념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가. 적어도 그 정도의 위로는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언제 살아날지 모르지만 살아난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뭐 대통령 달나라 대통령이냐 달나라 상황인식이다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드로메다급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몸소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들 선물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왜 금리 인하 안 하냐라고 그렇게 간섭하는 얘기 하지 않더라도 내수 진작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이번 추석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선물 많이 하면서. 예.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가 저절로 진작이 될 거다라는 네. 풍자 섞인 비판을 해주셨는데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 김영현 위원 말씀 듣고 정광재 위원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드신 그 수치들이 왜곡되거나 이제 과장됐다는 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편 들었던 생각이 왜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관련돼서 양적 수치만 말씀하실까? 네. 질적 그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실까? 소득 불평등, 양극화, 그다음에 그 노동 조건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러한 그 경제와 관련된 질적인 측면에서는 왜 고민이 없으시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 브리핑 하시면서 보니까 명패에 또 스탑 히어라고 쓰셨던데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경제의 한쪽 측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측면도 충분히 좀 바라보시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저는 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뭐 지금 얘기하시는 과거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딱히 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다들 명백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400조 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시기를 거치면서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 작용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뭐 내수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 기업이 잘 된 효과가 고용과 내수시장의 소비로 확산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신 거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실현적 예언을 감안한다면 경제 심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 효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중에 몇 가지 저희가 뽑아봤는데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 사람 답변이 또 걸작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인지 올드라이트인지 그 자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폄훼하느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김태효 차장이 최근 국회에서 했던 말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진행되고 있었던 대통령 간담회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뉴라이트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만 5번 썼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현장 기자가 이종찬 회장에게 전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씀하신 건데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프다고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뉴라이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광복회장은 대통령이 왜 모르겠느냐, 김태호 차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반박을 하다 이게 서로가 이제 꼬여버린 건데, 정광재 의원님. 예. 일단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의 발언일까요? 그 취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가 중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뉴라이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데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 인사 과정에서 않다. 전혀 감안한 사안이 아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예. 또 하나는 뉴라이트라는 게 사실 우리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과 대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들, 뭐 네오콘이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자라고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뉴라이트가 있는 반면에 지금 광복회나 일부 진영에서 얘기하는 일제시대나 뭐 건국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사실 뉴라이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개인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가 가진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광복회가 9가지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다 뉴라이트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뉴라이트를 재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이 뉴라이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보다는 인사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대부분 그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임명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고 정부에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뭐 정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건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인사들이 정부의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MB 정부 이후로 어디론가 다 사라졌던 인사들이 스멀스멀 다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는 안 됩니다라고 국민들이 와글와글 뉴라이트 인사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적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면 정확하게 찾아봐야죠. 네. 그리고 그토록 옆에 잘 두고 계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 김태호 차장에게 좀 물어보셨어야죠.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뽑아놓고 임명하고 하는 대부분의 특히 역사 관련한 공공기관에 뉴라이트계열 인사들로 이렇게 다 도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인사권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오늘 대국민 앞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릅니다 했을 때 정말 와, 옆에서 대통령실에서 모시는 사람 참모로서 저렇게 대통령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디스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스스로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쏙쏙 뽑아서 그런 인물들로만 임명을 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아니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까지 그렇게 잘 아셨던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대통령께 많이 배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황당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이 문제가 온 국민이 지금 친일 정권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뉴라이트가 뭔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보지도 않으셨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대통령을 오늘 2시간 넘게 우리가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자 아닙니까? 이를테면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
부처를 통해서 뭐 추천받은 1순위를 그냥 했을 뿐이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무책임하지만 그렇다면은 장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은 대통령이 그냥 모르고 하셨나요? 김문수 후보자도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던 그런 유명한 발언을 남긴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너무나 부적절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실패작이다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오늘 대통령이 2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뭐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자, 김성열, 김영현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먼저 김성열 위원님. 일단 언론이나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명확히 드러내준 생각의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예. 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언론이나 국민의 아마 저희 방송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만 보셔도 얼마나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지 좀 아실 텐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아주 꼼꼼하고 장시간 수사한 거는 맞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했겠죠. 근데 말이죠.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느냐? 이거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를 맞춰야 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왜냐면요. 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했던 것을 회수하던 날 작년 8월 2일입니다. 먼저 우리 윤 대통령님과 신범철 차관이 8분 45초간 통화를 해요. 그리고 8분 뒤에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 4분 뒤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하고 통화를 해서 사건을 회수합니다. 예. 이첩했던 걸 회수하죠. 자, 경찰청에서 보기 어떻겠어요? 위에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다루지도 전에 회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가 나와요. 경찰이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처음부터 아예 경찰로서는 결과를 내는 거에 맞춰서 수사를 해라. 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특검을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마음이 대단히 급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그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당하고 그리고 그 무혐의 처분된 것에 외압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3분의 2 정도가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언론이나 국민이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렵다라고 국정 책임자가 말하면 이거는 겁박으로 저는 겁박이다. 들리더라고요. 예. 분명히 그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달기 어렵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버젓이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저희가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보는 건지 독재국가의 대통령을 보는 건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예. 들고 오늘의 이 언행이 앞으로 그 최해병 특검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한 가지를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광재 의원님.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라는 네. 표현도 대통령이 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하고 시각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 7월 19일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서 청문회가 있었죠.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그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 묻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인지하고 빼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한 얘기가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문회가 이 최장병 특검에 대한 여론의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으로 드러난 스모킹 건은 모든 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대령이 그런 사실 없다. 외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죠. 차갑게 식은 죽을 먹고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로부터 114년. 곳곳에선 그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회가 주관한 추념식에선 역사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도둑놈이 물건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그 물건 소유가 누굽니까? 뉴라이트에서는 그건 일본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죠. 우리 겁니다. 비록 강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겁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정치권에선 아예 정부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이 114년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국민께서 제2의 경술국치라며 한탄하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선 요즘 세상에 누가 친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친일몰이만 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냐 비판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와 친일몰이 어떤 말이 더 와닿으십니까? 네, 이종찬 광복회장 오늘 많이 등장합니다. 경술국치 날인 오늘 강도에 빗대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쥐어줘도 모르는 이 정권의 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라는 비유를 저는 정확하게 들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광복회에 대해서 치졸한 복수극, 복수혈전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보훈부는 공법단체 또 하나 만들 거야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깎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지난번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광복회를 향해서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광복회장을 향한 그런 그 복수 같은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또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애국자의 유가족들에게 무슨 복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딱 그 반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훈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식의 그 광복회를 향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내년에 이제 광복절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국제 관함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우길기를 단 일본의 함대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금 다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길기는 허용하면서 광복회의 올바른 역사인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지금 참지 못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광복회장이 올바른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지금 광복회 발언이 연일 거세지고 있고 네. 오늘은 더 강도 높은 표현도 나왔고 물론 정권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일제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중립 의무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제의 우리 조선의 강제 병합에 대해서 강도 일제가 국권을 가져갔다라는 표현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910년 강제 합병이 이루어질 때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조선을 병합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비유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역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친일몰이를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독도지옥이라든가 뭐 지난해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수라든가 독립기념관장에 관한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친일 정권 또 국민의힘을 친일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라이트 신념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완전히 자주사관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뭐 지양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야권에서는 근거가 희박한데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김영현 의원님, 오늘 조국 대표는 뉴라이트들을 주요 직위로 올린 자가 밀정의 왕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세요? 예, 일단 뭐 뉴라이트 하니까 뭐 나는 뉴라이트가 모른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뉴라이트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숭일주의자들, 숭일, 예, 부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립기념관장 아닙니까? 그분이 면접을 볼 때 그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도 국회에서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그것을 왜 모르느냐, 너무 답답하다는 듯한 태도로 일본이라고 강변을 했죠. 상식이란 표현 썼죠. 예. 그 조선시대 일본인의 국적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일본사의 관점, 일본 법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런 생각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을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임명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국회 그 상임위에서 정부 고위급 인사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금 그 일제 식민 하에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일제의 침략이냐 아니냐라고 묻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위 장차관을 다 역임하고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경술국치인 것이고 대통령이 바로 밀정의 왕초라는 얘기를 들어도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광복회 예산을 끊는다고 했다가 또 삭감을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어제까지의 뉴스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을 국가보훈부에서 6억 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 근거가 이제 기재부의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난해에도 이제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다 집행되거나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기재부 지침의 위반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하루 만에 따지고 보니까 그런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고 했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기재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잘못 설명이 됐고 통상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제가 국회 보좌관 14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라는 말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고요. 예. 그런 지침 기재부에 없습니다. 예. 제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예결위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국회에서는요. 감액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 증액은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그렇다면요.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라는 것은요. 그 전에 정부가 동의를 다 한 예산이에요. 자기들이 동의해서 다 예산 잡아놓고는 내년도 신규 예산은 편성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후평가가 안 돼가지고 저거를 반영을 못 한다? 이게 보통 예산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예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결산국회는요. 8월에 있습니다. 8월까지 이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은 굉장히 드물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후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네. 그런 논리면은 작년에 편성된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된 예산들은요. 다 깎여야 돼요. 왜 이것만 깎습니까? 이거는 그냥 광복회가 말 안 들으니까 예산 깎는 겁니다. 네. 제가 진짜 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치졸하고 유치하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과 정책적 이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기로 해놓고는 밥 먹기로 한 것도 파토내버리고 또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예산 깎아버리고 이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논란이 됐던 예산 삭감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정강재 위원과 김유정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설명을 하면 이 논란은 이제 종결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광복회와 정부 혹은 광복회와 여당의 이 대립 구도가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정광재 위원님. 이것은 뭐 대립 구도가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요. 전 그래서 광복회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갖고 정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2의 경술국치라든가 밀정의 왕초라든가 이런 단어,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일종의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정말 정치적으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아직도 반일의 감정이 우세한 나라거든요. 그런 이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광복회장이 내년에 90이신가 아마 연세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대립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역사가 이렇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고 정권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훈부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공법단체 지정도 그렇고 예산 삭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거짓말 해가면서 삭감하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보훈부가 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회의원 연찬에서 작년에였나요? 올해였나요? 했던 얘기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과 예산권이 있으니 그걸 지렛대 삼아서 잘 싸러 했던 그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부권과 예산권 가지고. 예. 이렇게 가서는 정권이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지름길로 가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 공백은 의사도 정계 거물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 김한규 의원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의료 공백, 응급실 대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위독한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제주시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사라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의료 대란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 화가 확 올라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김 의원은 정부의 현재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뭔가 이게 의료계에서 타협을 해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강대강 대결처럼 돼서 정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정치를 하는 저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걸 보면 국민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낙상해서 이마에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는 경험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당 지도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네. 좀 짚어볼 게 많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네. 한동훈 원희룡 중에 대표가 나오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런 우려는 다 사그라들었습니까? 뭐 사실 그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어떤 지도부든 약간의 또 저 긴장 관계는 있을 수 있고 한데 예. 최근에 조금 긴장 관계가 생기고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뭐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당에서는. 그렇죠. 늘 좀 잠재해 있다가 또 네. 표출되기도 하고 네.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는데 당내 화합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제가 잘해야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잠재되어 있는 게 표출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 지금의 뭐 갈등 상황이 조금 그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로 이제 대통령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약간의 그 관점이 다른 측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좀 잘 조율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다수와 또 당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도 조금 의사소통을 좀 잘 해서 그런 저 당내에서 특히 이제 원내대표라든가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중진 의원들과 좀 더 의사소통을 하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경우는 좀 조언을 직접 하기도 하나요? 하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정치 경력은 훨씬 많고 또 여러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전달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고위원 회의할 때는 바로 이제 옆에 있잖아요. 최고위원 회의는 아무래도 그 조금 좀 어렵고요. 예. 최고위원 회의에서보다는 뭐 사적으로든 또는 전화 통화를 하든 한 번씩 대화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뭐 썩 그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 혼자만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한 달 넘으면서 역시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네. 엇갈리는 평가,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 혹은 의심이 있거든요.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그 지난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또 이번에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의사 전달 방법이 사실은 이것을 정책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대통령의 조치에는 좀 반대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을 수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당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을 수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문 걸어 잠그고 네. 대통령하고 계급장 떼놓고 토론을 하든 뭐 소리를 내서 언쟁을 하든 그것은 바깥으로 그 잡음이나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토론 과정은 없이 언론이나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 그 의견을 공개하면서 정부 정책과 다른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고위당정대 회의,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경제수석 이런 수석 비서관들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 그리고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이 간다면 여권의 최고 의사결정 주체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예. 그럼 그 자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정작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 내용을 자꾸 공개가 되면 이제 지켜보는 우리 쪽 특히 뭐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이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사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의료 대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과 당대표는 각만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야당은 그 틈에 또 비집고 들어와서 예. 갈등을 좀 더 부추기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사실은 힘겹게 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여당이 그렇죠. 여당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 원래는 이제 만찬을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하기로 네.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비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모습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미친 것 같아요. 네. 물론 설명은 이제 뭐 민생 관련된 시급한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미친 것 같거든요. 조금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여나 좀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만큼의 이야기가 나오면 도리어 좀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주위에서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아마 판단할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저녁 먹으면 조금 서먹서먹하겠다 이 생각했는데 예. 그런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야 뭐 삼겹살 구울 때만 해도 네. 막 이제 출범한 직후여서 분위기가 좀 달랐죠.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또 이제 좀 잘해보자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자꾸 이렇게 불입함이 되고 이게 또 딴 것보다 지금 의료 개혁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은 아주 역점을 들여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겹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 저항하고 있는 의료인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라는 섭섭한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비공식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뭐 당내에서 별로 이렇게 논의가 안 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 비공식 최고위원 회의 등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논의가 됐었다라는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의 이제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내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 모여서 논의를 한 달 동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논의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공식 최고회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최고회의는 공식적인 최고회의지. 그럼 비공개 최고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본 적이 없습니까? 비공개라는 것은 언론의 비공개죠. 우리가 이제 최고회의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모여서 차담을 하고 들어가서 네. 최고회의를 하게 되고 또 공개 발언 이후에 비공개 회의를 잠시 하는데 뭐 그때 특별히 이 문제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 제가 알기로 인유한 최고위원께서 의사단체를 만난다든가 하면서 그 대표께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나누고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또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거나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주말 9월 1일에 여야 대표 회담이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의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제 중에는 의대 증원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사실 입법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행정권의 그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한데 이것을 국회에서 그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면 사실 예.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여당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함께 동참을 한다면 굉장히 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여당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엄청나게 그 정책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대표회담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것을 거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비공개를 하는 그 내용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네. 다만 이제 의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합의가 된 것은 뭐 발표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각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의제가 없다고 해서 발언하지 않을 리도 없고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일정하게 거론을 하면 그것이 또 의제가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은 참 답답해지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야 대표회담이 사실은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하면 좀 굉장히 예. 힘든 상황이 그렇군요. 되죠. 예. 자, 이제 한 30초 좀 넘게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결국 임명 절차를 밟고 취임을 하겠죠. 네. 근데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원래 뭐 논란을 겁내지 않는 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노동부 장관의 업무와는 무관한 논란을 계속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장관이 되어서 업무상으로 상당히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뭐 비교적 좀 또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까. 네. 더 현안이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본 국적 문제, 우리 식민지 시절의 일본 국적이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주무장관이 아니니까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실제로 또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종종 혹은 자주 나와서 좀 당내 불러주십시오.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엔 병원도 못 가니 아프면 큰일 난다. 절대 아프지 말자. 요즘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의료대라는 이제 목숨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가의전서열 1위와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가의전서열 7위인 두 분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누군가를 추궁하고 압박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게 검사라는 직업의 미덕일 순 있겠으나 정치가에게도 미덕은 아닙니다. 대화, 공감, 타협. 두 전직 검사가 이끄는 지금의 정치에서 이런 가치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지금 목숨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아시죠? 프로는 먹는 거엔 타협 안 해요. 120시간 종류별 약제. 원래 내 몸으로 회복하는 광동 경옥고. 이래야 100%의 회복력. 광동 경옥고.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프루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눈가는 얇고 민감하니까 아이크림은 더 신경 써서 골랐죠. 3X 이펙트로 탄력을 채워 3.7배속 빨라진 주름 개선. 경험하세요. 1위의 차이. 유세린 아이크림. 유세린.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